열쇠 어디 있어? 효부로 칭송받던 며느리 헤란의 가면이 병실 안에서 처참히 벗겨집니다. 그래. 치매라는 가면 너의 뒤에 숨어 그 정 더러운 여사는 본색이 다 며느리의 찍히고 모든 있다. 악행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치매에 걸린 정 적이 여사는 없다. 침대 밑에서 수십 개의 녹음 테이프와 30억? 헤란의 악행을 기록한 일기가 이미 들어있는 사회에 낡은 환원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럴 거예요? 그 금고 열쇠 어디다 숨겼냐고요? 대답 안 하면 오늘부터 물 한 모금도 안 줄 줄 아세요. 차가운 병실의 공기를 가르는 것은 효부로 칭송받던 며느리 헤란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면 죽어야지 왜 살아서 사람 고생을 시켜. 어차피 치매라 내일이면 다 잊을 거잖아. 안 그래?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정 여사의 입술을 거칠게 닦아내던 수건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눈 똑바로 안 떠. 당신 아들이 사업 망해가는 건 안 보여. 여기서 당신이 어떻게 죽어나가도 아무도 몰라. 침대 밑에 숨겨진 낡은 녹음기에는 소름 끼치는 헤란의 육성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히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 동네가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헤란의 목소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지옥의 아기와 같은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던 정 여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사냥꾼이 마지막 방어쇠를 당기기 직전의 차가운 흥분이자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을 처단하기 위한 장엄한 서막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금방이라도 진눈깨비가 흩날릴 듯한 회색빛 구름이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내부의 소독약 냄새는 코끝을 찔렀고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갈의 끓는 소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한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지독한 정막 속에서 자신의 거친 숨소리에 집중하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몸으로 3남매를 키워내던 시절의 그 매서운 바람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당시 정 여사의 손은 흙먼지로 가득했고 손톱 밑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라고는 산더미 같은 빚더미와 경기도 변두리에 쓸모없는 황무지 몇 필지뿐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어린 자식들의 울음소리에 정 여사는 자신의 끼니를 굶어가며 밭을 일구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남들이 버린 배춧잎을 주워 국을 끓이고 겨울이면 냉골방에서 자식들의 발을 자신의 가슴에 품어 녹여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 새끼들만큼은 돈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게 하겠다고, 내 자식들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정 여사의 허리는 기역자 모양으로 굽었고 눈가는 깊은 고랑이 파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고통에 응답하였습니다. 쓸모없는 황무지였던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30억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이 나왔을 때 정 여사는 기쁨보다 깊은 두려움을 먼저 느꼈습니다. 돈의 맛을 본 인간이 어떻게 괴물로 변하는지 이미 수많은 이웃의 몰락과 형제간의 칼부림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그저 남편 빚 갚느라 땅을 다 팔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낡은 빌라 단칸방에서 파지를 주우며 빈털터리 노인의 삶을 자처하였습니다. 큰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헤라는 처음엔 완벽한 천사의 현신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교양 있는 말투를 가진 그녀는 가난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듯 했습니다. 명절마다 직접 지은 영양밥을 가져오고 파지를 줍느라 갈라진 정 여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일 그만하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웃들은 헤란을 보고 요즘 세상에 저런 효부가 어디 있느냐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헤란의 이면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앞에서는 어머니의 고생하신 세월을 제가 보상해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정 여사가 가져온 흙 묻은 채소들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경멸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여사는 보았습니다. 혜란이 거실을 닦던 걸레로 정 여사의 밥그릇을 쓱 닦아내는 모습이나 정 여사가 방에 들어가면 기다렸다는 듯 스프레이 탈취제를 공중에 뿌려대던 그 서늘한 눈빛을 말입니다. 혜란의 친절은 언제나 보상을 전제로 한 투자였습니다. 그녀는 정 여사가 분명히 어딘가에 큰 돈을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 노인네가 파지를 주워봤자 얼마나 벌겠어? 분명히 그 땅 보상금 어딘가에 쟁여뒀을 거야. 혜란은 매일 밤 잠든 남편의 곁에서 정 여사의 재산을 추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란의 악마적 본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정 여사가 가벼운 건망증 증세를 연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혜란은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건망증을 치매로 둔갑시키기 위해 치밀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 여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거실에 소변을 보셨어. 본인은 기억도 못하시는데 어떡하면 좋아? 혹은 도련님, 어머니가 저를 도둑으로 몰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무서워서 집에서 모시기 겁나요. 자식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란은 수개월에 걸쳐 정 여사의 치매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정 여사가 잠든 사이 방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자식들을 불러 보여주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정 여사의 방에 몰래 넣어두고 어머니가 이런 걸 드시려고 한다며 울먹였습니다. 혜란의 가스라이팅은 자식들에게 요양원이 어머니를 위한 최선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형님, 정말 요양원밖에 답이 없을까요? 막내 아들의 물음에 혜란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습니다. 나도 마음이 찢어져요. 하지만 어머니가 밤마다 칼을 들고 배회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떡해요?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어머니 노후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제가 알아본 곳은 정말 호텔 같은 요양원이에요. 혜란의 이 달콤한 설득 뒤에는 정 여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오직 자신만이 접근 가능한 공간에 가두어 재산의 행방을 고문하듯 알아내겠다는 추악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 여사는 자식들의 합리화된 배신 속에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되었습니다. 호텔 같다던 혜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존엄이 말살된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좁은 병실에는 대소변 냄새와 락스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간병인들은 노인들을 사람이 아닌 짐짝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할망구야, 가만히 좀 있어. 기저귀 가는데. 왜 발길질이야?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둔탁한 타격음은 일상이었습니다. 정 여사가 목격한 요양원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밤이 되면 노인들이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명목으로 팔다리를 억제대로 묶어두었습니다. 갈증에 목이 타 물 좀 달라고 애원하는 노인에게 간병인은 밤에 오줌 싸면 너가 치울 거야 라며 뺨을 갈겼습니다. 정 여사는 그곳에서 철저히 치매 노인 행세를 했습니다. 입안으로 들어오는 정체모를 죽은 쉰내가 났지만 그녀는 묵묵히 씹어 삼켰습니다. 혜란은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난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동행하지 않는 유일한 시간, 혜란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좋죠? 집보다 편하시죠? 혜란은 간호사 앞에서는 상냥하게 웃으며 정 여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나가는 순간 그녀의 손가락은 정 여사의 정수리를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야, 정순자. 너 아직도 기억 안 나? 그 금고 비밀번호 말하라고. 너 아들놈 사업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 돈 싸 짊어지고 지옥 갈 거야? 혜란은 정 여사의 입에 강제로 알약들을 쑤셔 넣었습니다. 이거 먹고 얌전히 있어. 헛소리하면 다음번엔 진짜 죽여버릴 테니까.
헤라는 정 여사의 마른 허벅지를 보라색 멍이 들 정도로 비틀어 꼬집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헤라는 희열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울지 마. 너가 울면 내가 더 화나잖아. 어차피 너의 아들들은 내가 하는 말만 믿어. 넌 이제 그냥 죽은 목숨이야, 알겠어? 정 여사는 헤란의 침이 얼굴에 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밭에서 돌을 고르며 다짐했던 그 도끼가 다시금 차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정 여사가 입고 있는 누더기 같은 환자복 소매 안쪽 낡은 녹음기가 모든 진실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 여사는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병원으로 보내기로 합의하던 그날 밤의 공기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큰아들 광식의 아파트 거실, 비싼 가죽 소파에 둘러앉은 삼남매의 얼굴에는 묘한 해방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헤라는 그들 사이를 오가며 정성스레 우린 대추차를 내놓았습니다. 여보, 도련님 아가씨.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어머니 치매가 이 정도로 심해지시면 우리끼리 감당하는 건 욕심이에요. 저번에 어머니가 가스 불 켜놓고 나가신 거 보셨잖아요. 자칫하면 아파트 전체가 날아갈 뻔했어요. 헤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이 자식들의 불안을 공략했습니다. 사실 그 가스불은 헤란이 몰래 켜둔 것이었음에도 자식들은 며느리의 헌신적인 거짓 증언에 의지해 자신들의 불효를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광식은 사업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이제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래, 헤란이 말이 맞아. 우리가 끼고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게 더 큰 불효지. 전문시설에서 제대로 케어받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도 나은 선택이야. 광식의 말에 둘째 아들과 막내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어머니를 위한 결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정 여사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가족이라는 성전이 돈과 편리함이라는 우상 앞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요양병원은 헤란이 말했던 실버타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곳은 사회에서 쓸모를 다한 노인들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인간 폐기장에 가까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찌든 소변 냄새와 이름 모를 약품 냄새는 코를 찔렀고 복도마다 들려오는 집에 보내줘. 라는 노인들의 절규는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정 여사가 배정받은 304호실은 4명의 중증 치매 노인이 함께 쓰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고 벽면은 누렇게 변색된 채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곳의 간병인들은 천사의 얼굴을 한 헤란과는 정반대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인들을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렀고 기저귀를 갈 때마다 짐짝 다루듯 거칠게 몸을 뒤집었습니다. 이 할망구야 또 쌌어? 작작 좀 먹으라니까. 덩치 큰 간병인이 정 여사의 마른 다리를 들어올리며 뱉은 말은 채찍보다 매서웠습니다. 정 여사는 수치심에 눈을 감았지만 간병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물티슈로 살점을 긁어내듯 닦아냈습니다. 밤이 되면 공포는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옆 침대에 노인이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자 간병인은 익숙한 듯 코끼리 주사라 불리는 진정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주사바늘이 노인의 메마른 팔에 꽂히자 순식간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안식이 아닌 강제된 죽음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헤라는 이곳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일부러 시설이 열악하고 외부와 차단된 이곳을 골랐습니다. 정 여사를 철저히 고립시켜야만 30억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란의 방문은 늘 가족들이 없는 평일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에서 향수를 꺼내 사방에 뿌렸습니다. 아우, 이 냄새. 정말 지긋지긋해. 야, 정순자. 너 아직도 정신 안 들어? 헤란의 목소리는 이제 가식조차 걷어낸 채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정 여사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너 파지 주워 모은 돈 말고 그 땅 보상금 30억 어디다 숨겼어? 통장 어디냐고. 내 큰아들 광식이가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건 알아. 너 때문에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끝까지 입을 닫아. 헤라는 정 여사의 뺨을 툭툭 치며 비웃었습니다. 정 여사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분노를 사기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헤란의 광기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한 번은 정 여사의 식판에 담긴 식은 국물에 자신의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버텨. 그래야 돈 어딨는지 불 거 아냐? 너 죽으면 그 돈 다 국가로 귀속되는 꼴. 보고 싶어. 헤라는 정 여사의 입술을 찢 이기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 여기서 조용히 보내버리는 거 일도 아냐. 요양원에서 노인네 하나 죽어나가는 거 누가 신경이나 쓸 줄 알아. 하지만 헤란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 여사가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으며 기른 것은 근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눈빛만 보고도 그 속내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정 여사는 헤란이 자신의 인감을 위조하기 위해 서류를 들고 온 날 그녀의 가방 속에 숨겨진 위조 전문가와의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헤란은 이제 정 여사의 죽음 이유가 아니라 생전에 모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요양원 복도에서 의문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정 여사는 숨죽여 상황을 살폈습니다. 간병인들이 한 노인을 구석진 방으로 끌고 가 매질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죽고 싶어? 어디서 도망을 가?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인의 신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정 여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헤란의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기기 위해 자신은 가장 비참한 곳에서 가장 찬란한 복수를 완성하겠다고 말입니다. 헤란은 매일 저녁 남편 광식에게 전화를 걸어 천사 같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어머니 뵙고 왔어. 어머니가 당신 이름을 부르면서 우시더라. 내일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단팥죽 써서 가려고요. 나 너무 힘들지만 어머니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어. 광식은 그런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헤란아, 정말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집 벌써 풍비박산 났을 거야. 광식의 그 맹목적인 신뢰는 헤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정 여사에게는 가장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정 여사는 요양원 침대 밑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작은 구멍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30년 된 낡은 카세트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헤란이 올 때마다 그녀의 폭언과 구타, 그리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음모를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녹음기 속 테이프가 돌아가는 칙칙 소리는 정 여사에게 생존의 신호이자 심판의 전주곡이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헤란은 변호사로 위장한 브로커를 데리고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재산 포기 및 증여 합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사인하세요. 이거 해야 어머니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릴 수 있어요. 헤라는 정 여사의 손에 강제로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 여사의 손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헤라는 참지 못하고 정 여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보자 하니까. 야, 사인해. 안 하면 오늘 여기가 너 재산날인 줄 알아. 헤란의 눈에는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브로커는 문 밖을 살피며 서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 여사가 잡고 있던 펜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헤란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헤란아, 30억이 그렇게 탐나더냐? 그 목소리는 평소의 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시장통에서 소리치던 그 당당하고도 서슬퍼런 여장부의 목소리였습니다. 헤라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정 여사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서서히 등을 폈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며 그녀의 존재감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 나는 단 한순간도 제정신이 아닌 적이 없었다. 네가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때도, 네가 내 아들을 속여 나를 이 구덩이에 쳐넣을 때도 나는 이 낡은 귀로 네 추악한 욕망을 다 듣고 있었다. 정 여사는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혜란이 그토록 원하던 금고 열쇠가 아니라 수십 개의 녹음 테이프와 혜란의 악행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네가 받을 유산이다. 네가 3년 동안 내게 저지른 그 모든 짓이 여기 담겨있지. 혜란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그까짓 녹음기. 그거 가지고 뭘 어쩌겠다고. 여긴 내 구역이야. 간병인들도 원장도 다 내 편이라고. 혜란은 브로커에게 눈짓했습니다. 빨리 저 할망구 입마가. 서류 뺐고. 하지만 정 여사는 여유롭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이 켜져 있었습니다. 혜란아, 세상이 참 좋아졌더구나. 이 요양원의 실상과 너의 그 더러운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금 이 순간 네 남편과 네 자식들 그리고 온 세상에 생중계되고 있단다. 화면 너머로 큰아들 광식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혜란아,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혜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경찰들에 의해 제압당하는 혜란을 바라보며 정 여사는 차갑게 의졸였습니다. 돈은 사람을 눈멀게 하지만 그 눈먼 자를 심판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뿌린 죄의 씨앗이다. 혜란아, 너는 30억을 얻으려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었구나. 며느리가 끌려나간 뒤 정 여사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들어라. 혜란이만 죄인인 줄 아느냐? 아내의 말만 믿고 제 애미를 이 지옥에 방치한 너희의 무관심이 혜란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만든 것이다. 나는 오늘로 너희와의 인연을 끊는다. 정 여사는 준비해둔 기부 서약서를 카메라 앞에 비췄습니다. 내 모든 재산 30억은 이 요양원처럼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이 낡은 녹음기 속 너희의 비겁한 목소리뿐이니 평생 그것을 들으며 참회해라. 방송이 종료되고 병실에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눈이 그치고 서늘한 달빛이 정 여사의 굽은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의 끝에 기다리는 것은 황금성이 아니라 자신이 판 함정일 뿐입니다. 며느리 혜란은 30억이라는 허상을 쫓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어머니를 위한 선택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어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넘겼습니다. 정 여사가 30년 동안 파지를 주우며 지킨 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한 마음으로 요양원을 걸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의 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눈 속에 담긴 것은 유산의 액수가 아니라 여러분을 키워낸 평생의 헌신입니다. 그 진심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 역시 또 다른 혜란이, 또 다른 광식이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체온입니다. 정 여사의 장엄한 복수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산 효도는 결국 배신으로 돌아오며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30억의 유산보다 무서운 것은 부모의 침묵 속에 담긴 서늘한 통찰이며 죄의 대가는 반드시 가장 아픈 곳으로 돌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